올해 하반기 평균 유가를 91달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90달러 이상에서 상당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3분기까지도. 그러다가 4분기 정도 가야 80불대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91달러를 평균 유가로 봤어요. 저희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1,3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5원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환율 담당자와 매크로 담당자들이 고민 끝에 결론 내린 거는 지금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했다.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12월 중에 가면 1,300원대가 될 거고 연말에 더 그땐 유류 할증률도 좀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항공 수요나 여행이 훨씬 편해질 거다.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주가 계속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오르고 그저께만 해도 사실은 많은 종목이 파란불이었어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10% 올랐고 삼성이 6% 오르면서 뭐 그 이유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유동성 효과가 일부 있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익이 꺾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반도체가 당분간은 그 위치를 가져간다고 봐서 긍정적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잦아들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 잦아들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 이러는데 일단 당장 유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오늘도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했다가 회복했던 이후에 WTI 선물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상승하니까 죄송합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에 좀 영향이 컸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뭐 미국의 공군 기지를 공격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뭐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저도 뭐 전쟁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당분간은 이런 노이즈는 좀 있겠죠. 있는데 제가 추정하는 유가는 저희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케빈 오씨가 백악관 선서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은 허니문이잖아요. 허니문. 대통령은 허니문인데 잘 유지되길 바라는데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사실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가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올해 저희 하반기 전망을 이미 발간을 했고요. 상상유권이. 올해 하반기 평균 유가를 91달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90달러 이상에서 상당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3분기까지도. 그러다가 4분기 정도 가야 80불대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91달러를 평균 유가로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제목이 비자발적 원유 공급 중단인데 말 그대로 지금 3월, 4월 둘 다 이 막대불의 단위가 10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만 배럴 이상씩 계속 뭔가가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200만 배럴 내외의 어떤 중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유 수요의 1% 가까운 중단이 나왔으니까 이 물량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5월 달은 이미 통행이 끝났잖아요. 통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EIA가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 5월 EIA에서도 6월 달에 통행이 재개돼야 4분기쯤에 공급 물량이 정상화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유 시설이라든가 하역 설비에 대한 많은 피해 설비를 정상화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추가드리면 지금 이게 첫 번째는 이 공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 떨어지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유가가 떨어질만 하면 채워 넣어야 될 수요가 많아요. 그 좌측의 그림을 보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관광하고 있었던 건 원유의 재고는 많이 낮아져 있어요. 뭐 3월 달만 해도 우리가 5부제, 2부제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 민간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지만 다행히 근데 일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잉크 자체도 아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잉크에도 원유가 사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흑백 잉크로 스낵용 뭐 그러니까 과자 겉에 어떤 용기를 흑백으로 만든 것도 막 나오고 했었어요. 그 회사만 그랬습니다. 약간 언론의 오바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오바죠. 근데 일본의 비행기도 우리보다 운항수가 분명히 줄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일본이 뭐 더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OECD의 상업용 원유 재고, OECD 국가들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평균적으로 보시면 요 5년 평균 또는 2022년부터 2025년 구간을 보면 60일 이상은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쓰는 물량 기준했을 때 60일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두 달치를. 지금 어느 정도는 60일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맞으면 50일까지도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인데 6월 7월까지 만약 이렇게 되면 40일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차량 5부제 할 가능 민간도 5부제일 거고 제가 우리나라도 2부제에 대한 생각을 7월 달에 할 생각 그때 이 에어컨 소비가 되게 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 바라 이 뭐 타결을 임박했으니까 서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 뭐 유리한 고지를 하기 위해서 판문점에 회담을 하지만 계속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근데 여하튼 지금 원유 재고가 좀 낮은 편이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SPR이라고 해서 전략 비축유라고 했던 거 미국이 많이 풀었잖아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러우 전쟁 때도 이 정도를 방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배출한 물량이 700만 배럴을 넘어요. 그러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 자체는 우측을 보시면 4억 배럴이 깨졌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원유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전략 비축유 재고나 상업용 원유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될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저도 요 데이터를 이제 5월 STA를 통해서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00만 미국이 또 증산한 게 있어가지고 예. 대략 900만 배럴 정도가 생산 차질이 있더라고요. 그때 전쟁 나기 전에. 그러면 이제 900만 배럴의 생산 차질이면 전체의 한 7% 8% 정도 되는데 수요에 0.7%겠죠. 1억 배럴이니까 1억 배럴이니까 7% 그 정도 되는 건데 1억 배럴 좀 넘으니까 그 1억 정도 3천만 배럴. 네, 그 정도 되니까 그게 부족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원유 재고를 생각할 때는 전체 사용량으로 일수를 나누긴 하는데 사실은 그걸 빼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서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계산한 방식이 좀 이단적이긴 하지만 부족한 걸 갖고 재고 일수를 계산해 보면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계속 수입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재고가 별로 안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첫 번째가 그렇고 궁금한 게 두 번째는 아까 보여주신 전략 비축유 저 그림도 그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도 원래 얼마가 되면 전략 비축유를 원래대로 돌린다라고 해서 유가가 안 빠진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 생산 계속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비축 안 해 이러면서 지금 별로 비축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두 가지 혹시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마바라로 배운 사람이고 이제 정통파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전략 비축유는 미국의 입장에서 유동적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건 유가의 안정화일 거예요. 네, 네. 그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립 서비스와 원유 비축유 재고를 그러니까 비축유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유가를 또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재고가 늘어나.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늘어서 어느 정도 뭐 재고에 대한 근심이 없어질 것 같은 뉘앙스라면 네. 유가는 안정적인 거고 유가의 영향은 하락 기조고 거꾸로 또 비축유 재고를 안 쌓는 대가로 뭐 미국의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지금 오일 리그라든가 파이프라인 수를 보면 그렇게 급격히 늘 수가 없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쉐일오일 붐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고 지금 유가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드릴링 업체들이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저희가 느끼는 똑같을 거예요. 이 유가가 서스테이블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유가는 구조적인 고유가라는 게 있었는데 전기차가 2015년부터 계속 나왔고 신재생과 원전형에 대한 관심이 들면서 구조적인 저유가가 한번 불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의 이벤트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나 미 행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유가가 안정적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비축유는 개인적으로 5억 배럴 이상이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80년대 이후로 5억 배럴 깨진 적은 없기 때문에 그때 동안 미국의 소비量계속 늘었을 거 아니에요. 네. 80년대 미국의 1인당 소비인과 지금보다는 훨씬 작았죠. 그렇죠. 연비도 달랐고요. 그럼 이번에 22년에 유가 떨어졌을 때도 원래 미국이 그 바이든 행정부 때 70불인가를 이제 전략 비축유 매입의 기준으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아예 맞아요. 문서로. 있어요. 근데 저도 데이터를 매달 보면서도 하나도 거의 안 늘어서 저 개념을 포기한 건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략 비축유를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유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더 싼 유가에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원칙을 정했는데도 그냥 바꾼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전략 비축유가 덜 채워진 건 맞는 거고.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룰 원칙이 없잖아요.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가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유가가 낮은 상태가 먼저 되면 다행이고 네. 그럼 비축률 채울 거고요 막. 네. 근데 유가가 여전히 높고 90불 이상이라고 그러면 저 개인적 생각은 전력 비축률은 별 얘기를 안 할 거고 미국의 드릴링 업체들한테 자꾸 헤이 베이비 드릴링 하라고 자꾸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가를 자꾸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 그래야지 금리 인하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전력 비축률을 꼭 채워야 되는 룰과 팔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든 물가에 대해서 덜 신경 쓰게끔 코멘트를 할 거고 그러면서 금리를 자꾸 인하시키고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와중에 지금 여기서 뭐 전력 비축률 많이 채워서 유가를 올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거고. 그래서 아마 립 서비스 정도만 하고 드릴링을 계속 얘기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드릴링이 많이 진척돼서 오일 리그가 펌핑을 많이 해줄 거냐 봤을 땐 저는 그건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냥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 그래서 유가가 90불에서 80불까지 아주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고는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주식을 보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실은 보는 법은? 그러니까 재고와 사용량 그 다음에 그 부종량 뭐 이렇게 부종량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재고의 어떤 일수나 규모가 다르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과거의 이 일한산 재고의 기준은 그 5년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연도마다 그리고 2026년도 그리고 2025년도 그리고 과거 5년치에 이게 평균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계절성과 이벤트에 따라서 재고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 회색 음영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뭐 열흘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재고에. 그렇죠. 어떤 해는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결론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시 보는 건 5년 평균이에요. 과거 5년 평균의 점선이 얼마나 이격했느냐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이 5년 평균보다 좀 이격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우려. 그러면 채운다. 국가들이 그럴 그렇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전쟁이 끝나면 네, 네.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상습 생각해 한국은 보세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불안감을 좀 사람들이 왠지 불안해하면 조금 더 빨리 채우고 싶은 생각은 있으니까 그런 채우고 하면 OECD 국가 중 유럽도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북해산 원유 외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5년 평균보다 많이 이격되는 어떤 시점 7, 8월 정도에 조금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항상 결론은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채울 나라는 없어요. 그거는 또 아트잖아요, 아트.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뭐 거기도 또 ICE 시장이 있잖아요.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의 선물 시장에서도 네. 유가를 보면서 네. 다 트레이더들이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급여를 받고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질문과 우리가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하면 결국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노이즈가 많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 근데 모든 현상을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여쭤보면 그럼 유가가 많이 빠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뭐 물가도 떨어지고 유가가 많이 빠진다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유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갑자기 지금 90불 넘던 유가가 70불대 초반까지 한 달 만에 빠진다는 건 수요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건 더 무서운 신호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가가 90불에서 80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안정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전망은 워낙 이제 결론부터 딱 짚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환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달러원 환율을 제가 2026년도 걸 지금 쫙 펼쳐봤더니 우리가 1,300에서 1,400을 적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뭐 1,500원대도 적응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거 전망 꼭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솔직히 좀 고해성사할게.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 환율에 대해서 고환율에 이제는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고환율이 일정 부분은 또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걸 엄청 먹었어요. 독자분들한테. 뭐 1,500원 환율을 우습게 보는 거냐.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이제 아마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 그때 당시에 작년 하반기에 10월 11월 얘기했던 거는 제가 무슨 저는 정당 가입자도 아니고 정부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뭐 어느 편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증권업 회사를 다니는 한 개인인데 그때 그러니까 고환율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야 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대미 투자가 너무 많았고 그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어떤 그 제조업체도 지금이야 반도체가 워낙 강세지만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업종들이 중국의 MS로 계속 뺏겨왔던 건 사실이에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또 이 얘기를 드리면 뭐 정말 믿을까 안 믿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발간을 해서 말씀드려요. 네, 여기 예. 저희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1,3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300원대. 네. 그러니까 지금 1,505원인데 제가 12월 달에도 방송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방송에서 1,300원대가 되면 저한테 분명히 반드시 꼭 칭찬해 주시고 꼭 만약 해주시죠. 틀렸으면 꼭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소주 한 잔 사야 되나요? 네. 사주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환율 담당자와 매크로 담당자들이 고민 끝에 결론 내린 거는 지금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했다.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12월 중에 가면 1,300원대가 될 거고 연말에 더 그땐 유류 할증률도 좀 더 떨어질 거고 네. 그래서 항공 수요나 여행이 훨씬 편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너무 좋아졌다. 무역수지가 상상외로 계속 좋아지면서 원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수출 국가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꿀 거니까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한미 금리 차가 당연히 미국은 어떻게든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한다고 봐요. 어거지로라도. 네. 우리는 한 번은 이번에 동결했지만 네. 저는 한 번 인상할 거라 보고 있고요. 뭐 확실히 됐죠 이번에. 네. 뭐 금리 인상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이미 시장에 한번 신호를 주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대비를 하라는 거고요 마음속에. 그러면 금리 차가 좁혀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럼 왜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환율은 안 떨어지죠 물어보거든요. 그럼요. 지금 사회자님이 아신 대로 지금 이미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되게 좋은데 왜 환율은 거꾸로 오르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화면을 잘 한번 보시면 지금 4월 달에 우리 평균 환율이 1,484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교육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없애고 순수한 무역 수지만 봤을 때는 무역 수지만 봤을 때는 원래는 적정 환율은 1,100원으로 봤어요. 1,100원.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이 갭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과동환 회계 분석 돌려봤을 때 1,200원대 내외의 환율이 돼야 되는데 그럼 300원 가까운 건 다 누가 올렸지?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미국 이란 전쟁이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비에너지 생산 국가의 환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원 정도는 있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받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는 나라들의 환율의 약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수급 요인인데 정확하게 수급을 어디로 정의할지 모르지만 자 정세가 불어날수록 달러에 대한 자산 가치. 네. 그 다음에 대미 우리 지금 일본도 그때 한번 당했잖아요. 너네 투자한다 놓고 왜 투자 안 해? 라고 해갖고 그 총리도 막 당혹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 대미 투자해야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 요인들이 200원 이상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오버슈팅 했다. 근데 다시 화면을 보시면 지금 과거의 어떤 추세를 보면 이 그래프는 좀 중요합니다. 한국 무역 수지와 달러 환율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 엷은 청록색은 6개월 평균 무역 수지입니다. 이동 평균이고요. 진한 청록색은 달러원 환율이에요. 자, 요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 환율이 올라갔어요. 2017년, 18년, 19년. 거꾸로 21년, 22년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 환율이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조금 올라갈 때 다시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상하게 무역 수지가 24년부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좋아졌는데 환율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떨어질 만하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 이게 저는 25년도 특히 요 시점이 중요한 게 이때가 바로 미국이 트럼프가 대미 투자하라고 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떨어질 뻔했어요. 요 그래프를 각도로 보면. 근데 이게 다시 반등했던 게 대미 투자와 달러 수요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냐 할 때 오히려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이제는 경상수지 쪽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규모도 이미 사회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4월까지 우리나라의 이미 그 무역 수지는 750달러 흑자입니다. 750억 달러면 이미 100조 원이에요. 맞죠? 100조 원. 근데 이게 과거 10년 평균, 작년에 무역 수지를 이미 달성해 버렸잖아요.
그럼 올해는 3배 정도, 4배 정도 더 늘어나겠죠, 무역 수지가. 근데 이것도 반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근데 이제 진짜 분기마다 이렇게 무역 수지가 나오면 진짜로 돈을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환율은 정말 좀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조금씩 나올 거라고 봐요. 달러 대비해서. 그래서 이 연간 무역 수지의 어떤 드라마틱한 강세는 지금 막대 그래프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과거 대비. 그러니까 이게 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면 이게 환율이 분명히 서서히 떨어져서 3분기 때는 1,400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거고 여기서 한 100원 정도 빠질 거고 그다음에 12월 정도 가면 1,330원 뭐 이렇게까지는 1,330원. 그렇게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거의 여기서 한 10%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성격이 약간 수출주에서 뭐 내수주로 바뀐다든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주식시장 저희 10,000포인트 가까이 주셨고 전망을 네. 또는 12,000포인트까지 줬는데 예, 예. 이게 환율이 1,300원, 30원까지 빠진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들어있는 건가요? 들어 있습니다. 아, 요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워낙 수출주는 환율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요즘 자료 보고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투자 전략가들도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과거의 툴이 전혀 안 맞아요. 네. 제 말 이해하세요? 네. 과거의 툴들, 제가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5% 넘었어요. 네. 시장 꿈쩍도 안 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5%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일드 커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졌어요. 네. 이게 유동성 때문인지 아니면 퍼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히려 올라갔을 때 수출 기업인 자동차나 반도체나 IT가 좋아지는 건 맞겠지만 과연 수출 경쟁력이 문제냐? AI 혁명 시대잖아요. 어떤 제품의 특징이나 다미넌트한 지배력이 중요한 거지 환율은 예전보다 덜한 것 같아요. 실적이 그만큼 덜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있겠죠. 실적 자체. 있겠죠. 지금 추정치가 꺾일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10%인데 그게 바로 내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꺾어서 연말까지 꺾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말쯤 되면 내년 추정치를 볼 거니까 사람들이. 근데 내년에 이익 성장치는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 만약에 환율이 빠지면 거기서 10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 환율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330원. 네. 도의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은 괜찮다. 물론 이익에 대해서 수출 기업들이 그만큼 줄겠죠. 근데 네. 환율만큼은 덜 들어오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원재료를 들어왔던 원재료 비용의 하락은 네. 또 중요한 변수. 또 하나는 네. 원화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에 부정적인 건 아닌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환율을 갖고 제가 작년 한번 욕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환율이 좋아서 저 그런 얘기했어요. 수출 기업이 되게 좋은 거다. 네. 증시가 좋을 거다 그랬더니 댓글에는 아니 그러면 물가 상승해서 금리 인상하면 주가 빠지는 건데 그건 괜찮은 거냐. 네. 양면의 칼이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내년에 컨센서스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재련 가격이라든가 자동차의 ASP가 어떻게 더 오를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우려가 있는 와중에 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이 둘 다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상희 위원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지금 자료로 가져오신 12,101포인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그냥 제시해주신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게 만족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정유화학 뭐 했던 에너지 출신의 센터장이라서 이런 투자 전략 담당자랑 많은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직접 모델링 하진 않고 담당자 있으시죠?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PBR 밴드를 한다든가 뭐 코스피의 이익을 추정해서 상대평가를 한다든가. 근데 저희들은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독자분들한테. 다양한 뭐 그러니까 밸류의 리스크 모델을 주로 기본으로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회계 방식을 다 돌려본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희 상상증권 홈페이지 보시면 요거에 대한 60페이지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수를 예측했더니 어떤 모델은 1621도 나왔어요. 6,900. 죄송합니다. 6,900. 아. 7,000포인트가 고점이라는 모델로 나왔고 어떤 모델은 12,100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위값으로 보니까 결국은 못해도 그러니까 만 내외까지는 터치가 날 수 있다고 본 게 9,777이 중위값이다. 그리고 조건 달성 시에 12,101포인트인데 그 조건은 여기 있던 이 5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로 시장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정. 그 다음에 1분기 GDP가
1.7% 성장했는데 이것이 오늘 백화점주가 오른 것처럼 부의 효과로 이전될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내수 경제 되게 좋게 봐요. 저희 담당자는 지금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던 거, 경제 원론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인데 저는 기억나거든요. GDPY라는 게 총수요라는 게 C 소비와 투자 I와 C 플러스 G 플러스 X 순수출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비가 그동안 소외돼 왔었어요. 근데 앞에 좀 다른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0.7%에서 이제 1.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소비가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실물 경기가 생각보다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후에 국가 전망이 상향되면서 다시 한번 AI 캐펙스에 대한 논란이 좀 잠잠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도 AI 밸류에이션과 그 캐펙스 논란이 한번 있어서 조정 세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이 다시 한번 캐펙스에 대한 예상이 없으면 저는 12,101포인트까지 간다는 거에 연말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도 1,330원이 되고 코스피도 12,000원이 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오르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으신 거죠? 불편하죠. 아, 불편하겠죠, 당연히. 아, 근데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데 네네네. 12,100포인트가 저희 예상치가 아니고 최고점이야. 이 조건 내에서 만으로. 그림자를 본 것처럼 오케이, 만으로.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12,100포인트고 현재 중위값은 9,800포인트죠. 9,800. 그러니까 10,000포인트 내외가 중위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측면에서는 좀 어떤 업종들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이제 탑단으로 봤어요. 또 의견들이 다르신데 근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담당자랑 저랑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왜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올랐음에도 시장이 식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경기 호전에 대해서 여전히 더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주가 계속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오르고 그저께만 해도 사실은 많은 종목이 파란불이었어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10% 올랐고 삼성이 6% 오르면서 뭐 그 이유는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효과가 일부 있죠.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밸류에이션을.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익이 꺾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반도체가 당분간은 그 위치를 가져간다고 봐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추정했어요. 에너지 화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유가나 지금 일부 화학 제품도 화학 업종도 4년간 계속 내려앉았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태양광 기업도 되게 좋게 봐요. 이미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화학의 탑픽스로는 하나솔루션과 오시아홀딩스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요. 혹시 2차 전지도 저기 들어가나요? 에너지? 2차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12시하고 3시 사이에 전기가 생산되는 거의 절반이 태양광인 건 아세요? 네. 이건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3시까지 그냥 가장 낮의 전기 중에 절반이 태양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밤에는 다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럴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ESS 오늘도 LG엔솔이 뭐 사실 한 12% 정도에 상승했었는데 뭐 한 2조 정도의 규모의 ESS 미국 기업과 그 공급 규모를 뭐 양해계약서를 체결했나 뭐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에너지 화학이라는 거는 정유화학뿐만 아니라 옛날에 차화정 때는 태양광이 많이 갔던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ES에서 2차 전지 쪽도 다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된다고 오케이. 보고 있고 저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들. 네. 네. 그리고 금융. 금리 인상 시점에 은행 기업에 은행과 증권주에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민간 소비 확대되니까 백화점주는 이미 올라갔지만 그래도 백화점주 좋게 보고 있고 일부 화장품이라든가 내수 섬유 쪽 기업들 민간 소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업종 픽을 보니까 반도체를 빼면 다른 증권사 하우스랑은 상당히 다른 결인데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주로 수출주나 뭐 조방원, 자동차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셨는지 그거 하나 너무 여쭤보고 싶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세 가지 가정입니다. 고유가가 상당한 유지되면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는다. 전력은 구조적으로 모자른다. 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증권주와 은행주, 특히 증권주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고만 하시지만 구조적으로 총 자본 환원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증권업종 저희 하우스 리포트가 나왔지만 네. 삼성증권 탑픽으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증권은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그래서 금융대에도 얘기했고 자동차하고 일부 뭐 조방, 뭐 이런 조방원에 것들, 대해서 여기에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GDP 성장 그리고 지수 성장에서는 1단계적으로는 수주주가 해왔다고 봤어요 이미. 반도체도 수주주지만 반도체 수주주라기보다는 AI 관련 주고요, IT 주고요.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수주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AI랑은 조금 다르니까.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익의 어떤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긴 하거든요. 예. 백로고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민간 소비 확대에 다시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C에. 그러니까 C에 강한 기업. 그다음에 에너지 E에 강한 기업을 찾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거는 별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혁명의 시대에서는 다른 부분이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봤던 것뿐이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 화학과 금융 소비재는 에너지의 E와 C와 그다음에 어떤 우리 에너지 소비 전력이 전기가 모자란다는 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정유화학은 좀 더 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예, 예.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건 거예요? 아니고요. 제가 제 20년 이상 걸 하셨기 때문에 네, 가장 전문이 하셔서. 전문이시니까 근데 초전문 이제 분야. 많은 분들이 이것만 말씀드리면 화면 잠깐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물론 뭐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20년간 우리나라 석유화학인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LG화학 같은 기업들의 납사 크래커의 장기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0보다 플러스면 흑자고 낮으면 적자인데요. 사실 보시면 지난 4년간 적자가 너무 심했어요. 이게 2년 간격이라 꽤 긴 기간이죠. 22년부터. 근데 이게 4년 만에 흑자가 왔거든요. 물론 이것이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나온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급등하면 PPP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오르죠. 근데 그 다음에 유가가 빠지면 납사 가격이 빠지는데 이 완제품은 천천히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납사보다 원제품 훨씬 천천히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빠졌는데 김치찌개 가격이 안 빠지는 거죠. 이 효과도 무시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동 지역의 설비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화학 설비의 3분의 1이 중동이거든요. 중동의 일부 설비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그쪽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플라스틱 소비의 수요를 충당 못할 겁니다. 아시아에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화학의 공급 과잉은 여전히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풀려고 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 그래프에서 화학을 얘기 드렸고 정유는 구조적으로 당연히 셀 겁니다. 네. 정제만 셀 수밖에 없는 건 그것도 역시 중동 지역의 정유 설비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설명이 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참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정유주가. 이게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우리나라 S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든 오일 제품의 절반은 수출을 하고 절반은 내수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 가격제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나 국제 가격에 휘발유 등교 가격을 다 정가시키를 못 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환원을 해주겠죠. 그때. 근데 전쟁이 끝난다 생각해 보시면 7월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8월 정도면 최고 가격이 이제 조금씩 풀려갈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모든 제품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샤인 프로젝트라고 왜 큰 화학 네, 프로젝트를 네. SO일이 9월에 울산 지역에 완성을 하고 12월부터 상업 생산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유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될 거다.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죠. 근데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